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분 때문에 수사는 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재명 사단에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정세균 전 총리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대위가 원팀으로 완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수사와 관련해서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4가지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배당금. 동아일보가 쓰고 있는 배당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동아일보 5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 국토보유세 아닌 토지이익 배당금 이름을 바꿔서 다시 추진한다.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이 출범 첫날에 나온 얘기고요.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다 라는 방침도 나왔고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커지자 이 증세를 연상시키는 이름 때문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름만 바꿔서 국민을 우롱한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토보유세가 아닌 토지이익 배당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중범죄. 한겨레신문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범죄, 어떤 범죄일까요? 윤석열 후보가 중범죄 후보의 정치 공세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지칭한 것 한겨레신문 보도하고 있는데 토론 제안이 중범죄 후보의 정치 공세라는 윤석열. 한겨레신문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윤석열 후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를 중범죄자로 규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최근 토론을 하니 많이를 두고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가이드. 어떤 가이드일까? 코로나 때문에 관광도 못 가는데 웬 가이드? 그 가이드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논란이 되는 가이드 논란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에게 김건희 씨 수사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라고 조선일보는 비판했습니다.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전주로서 참여했다. 국민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 협찬금 의혹과 관련된 일부 무혐의에 공소시효 쫓겨서 증거 수집이 불충분하다라고 발언. 야당에서는 박 장관이 선거에 개입했다. 직권남용이다. 사퇴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50조. 서울신문이 1면에 보도하고 있는데 이 50조, 어떤 50조일까요? 부채 50조 폭증 걱정입니다. 지원금은 8조. 소상공인들 작년에 빚내서 버텼다. 올해도 빚내서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총 부채가 294조. 10명 중 6명이 빚이 있습니다. 이 걱정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입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사용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복심 전용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회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토론을 하니 많이를 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해서 중범죄 후보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왜 피하느냐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윤 중범죄 후보
이 신발 한 짝도 중범죄 후보와 신발 한 짝, 이거 어떤 얘기인지 바로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부터 들으시죠. 지금 과연 이 민주당 후보가 국가의 비전을 놓고 수도 없이 토론할 그런 입장에 돼 있는가? 중범죄 그 확정적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건 물타기다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를 일컬어 중범죄 확정적 후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선대위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중범죄 확정적 후보,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확정적 중범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뭐 대장동 그 특혜 사업에 뭐 연관이 있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또 본인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달라요.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와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9월 23일에 또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특검법 상정조차 민주당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특검을 만약에 이제 할 생각이 있다면 진지한 그러한 뭐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범죄 확정적 중범죄 후보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그 게이트와 관련된 뭐 이러한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확정적인 중범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확정적 그런 중범죄가 사람과 혹시 법률 용어입니까? 그건 아닌가요? 저는 어제 그러니까 새로운 좀 새로운 단어라고 새로운 단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하고 토론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는 뭐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했다가 아니 존경한다고 해서 진짜 존경할 줄 알았냐. 근데 이러한 국민의 연장을 이루는 말을 또 하셨어요. 뭐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 나와서 또 제적된 지가 오래됐다. 예. 또 그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말 바꾸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또한 아무 말 대잔치나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다.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도 이런 대장동 게이트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런 후보와는 토론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표현을 단정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는 윤석열 후보의 표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말실수라고 봅니다. 사실 확정적 중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은 그 옛날에 검찰 시절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떻게든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사실 구속되어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확정적 중범죄자랑 토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론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부재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철학 그리고 방향성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3회 이상 법정 토론을 제외하고 나는 토론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또 막말을 할까 봐, 또 자신의 철학이 술자리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할까 봐 저는 무서워서 피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돌직구쇼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제가 반론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굉장히 그 유의미 뭐 굉장히 사실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법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회 생방송 중에 네. 그 내용이 결국은 이러한 그 토론, 이런 그 후보자 토론에서 결국은 뭐 형님 강제 입영 시켰습니까 할 때 아닙니다 하고 얘기한 게 이게 결국은 어떤 그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대법원 판례라서 그거는 뭐 판사들도 굉장히 의아하는 그런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거짓을 얘기해도 결국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대법원의
어떠한 그런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뭐냐? 어떻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냐면은 나는 이제 그 대법원이 내 편이니까 나는 선거 방송 나가서 선거 토론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약간의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그런 토론을 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예. 말 바꾸기 하지 말고 공약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의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전영기 대변인의 의견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서 청해 듣겠습니다. 토론 제안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 후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신발 한 짝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기회 준다. 대선은 신발 사는 것보다 더 큰일이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저는 전형적인 마타도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전주 의원님 개인의 의견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후보자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신발 한 짝도 살 때는 비교하고 사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토론과 관련된 양측의 이견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에서 손을 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선대위에서 물러나면서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을 연일 비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김종인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까지 오른 분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할 말과 비공개로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며 이준석 대표를 향한 강한 이제 비판의 암시 발언도 함께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경고를 했다. 어제와 오늘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이런 갈등 혹은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 이제는 좀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빠진 거에 대해서 아내 리스크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이준석 리스크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리스크가 컸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아내가 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여전히 이준석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공개적인 비판을 했고 초선 의원 모임 중에서는
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해야 승산이 있다라던가 김건희 씨의 그 사태는 어쨌든 전공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직언이었고 쓴소리였고 맞는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뭔가 당에게 도움이 되고 당의 화합을 이끌다기보다는 굉장히 당 내부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그 증폭의 주인공이 되는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일을 처리하는 어떤 방식을 볼 때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폭시키고 거기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당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이 훨씬 더 돋보이게끔 만드는 이러한 정치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뭐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여러분에게까지 굉장히 피로도를 누적시키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그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해서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어쨌든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역할이 좀 망각되고 오히려 자기의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자중해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선대위로 그럼 들어오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관측하고도 있지만 사실 선대위에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이러한 사태가 또 안 벌어질 것인가, 또 다시 내분이 일어나고 내용이 일어나고 쓴소리라는 명목으로 또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대표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대위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어쨌든 지금 대선이 임박한 만큼 좀 자중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중하라라는 뜻이었다. 윤 후보의 메시지는 김수현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후보, 총괄위원장, 초선에게까지 비판을 받은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린 이준석 대표가 묘하게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과 며칠 전 인터뷰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선대위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윤 후보가 문제다, 선대위가 문제다, 윤 후보가 비선을 통해서 선대위의 일을 패싱한다라고까지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어제 묘한 감정 변화일까요? 메시지 변화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후보가 요청하면 당연히 복귀를 생각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님, 베테랑이시잖아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어요. 초선들까지 당신 사퇴하시오 라는 얘기를 숨기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자 이게 묘한 입장 변화, 그런데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라 좀 의아합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히 복귀할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의 분위기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조차도 비판적이고 또 실제로 초선 의원들도 굉장히 격앙됐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어떤 자기의 사생활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판국이 되니까 본인이 굉장히 사면초가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물론 그 당내 윤리 재선을 했습니다만 김용남 의원이 이걸 잘못하면 굉장히 자기 정치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적인 입장을 취해왔었죠. 이제 취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문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문은 열어놓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훌륭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은 윤핵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사실은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라면 나는 윤핵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에 대해서 문고리 권력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이거 민주주의에 불과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어지간하면 들어올라 해도 들어올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윤 후보가 안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윤 후보가 설령 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명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기어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자, 그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기어서 들어간다는 예를 들면 표현은 조금 명분이 없더라도 내가 내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 이대로 밀리면 설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윤 후보가 이 대표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동안에 윤 후보는 다 같이 가야 된다. 어쨌든 99% 누구라도 영입하는 인사조차도 99% 달아도 정권 교체라는 1%면 갖다도 한다는데 당 대표를 내쳐야 될 이유가 없다. 선대위로 다시 2030을 여전히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복귀를 받아주는데 또 이 대표가 이러면?
그거는 이제 안 되겠죠. 아, 그건 안 진짜 된다. 전체 예.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뭐 예. 진짜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단핵을 시키든지 그런 결단을 내야 되겠죠. 만약에 또 그렇다면. 네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손혜원 전 의원이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소위 얼평을 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었죠. 그런데 한 네티즌이 손혜원 의원에게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손혜원 의원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손혜원 전 의원의 비평은 이거였습니다. 사과하러 나와서 배시시 표정, 어이없던데 제가 틀릴만 했느냐. 그러니까 세간의 손혜원 의원 얼평 비판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납득하지 않은 거죠. 내가 틀릴만 했냐라고 그제 SNS에 올립니다. 그러자 한 누리꾼이 30분의 1초 이미지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 자의성을 드러냈다. 그냥 솔직히 난 김건희가 밉고 싫다라고 해라. 라고 댓글을 답니다. 그러자 손혜원 전 의원이 거기에 다시 댓글을 달아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웃는 표정 여러 번 지나갔다라고 본인의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전 민생당 대표였죠. 김정하 전 대표가 이렇게 손혜원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 함께 보시죠. 인격도 품위도 없는 우물투척꾼으로 전락했는가 열등감도 지나치면 사회 악이다라고 김정하 전 대표는 비평을 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손혜원 의원의 소위 얼평 비판에 대해서 돌직구쇼에서 어제 작심 발언 주셨는데 누리꾼도 그냥 미우면 싫다고 하라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손혜원 전 의원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군요. 굉장히 이 김건희 씨 사안이 마치 그냥 이대로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씨가 사실 사과를 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진정성이 있었다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라는 건 사실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인데 계속해서 이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시시 웃는 것이 문제였다. 맨 처음에는 화장을 문제 삼았고요. 예. 또 거기에 배시시 웃는 미소 띤 얼굴을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전 과정을 보면은 살짝 이제 미소를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할 때 기자들에게 처음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를 할 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일반인이고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미소를 지었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며칠을 두고 네티즌과 설전을 막 벌이면서까지 이야기할 문제인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집착하는 건지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김건희 씨에게 뭔가 불만이 많고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얼굴, 표정, 미소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적인 평가인 만큼 이 선에서 그만 이러한 증명할 수도 없는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불과 얼마 전 김건희 씨의 눈동자가 커졌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때도 얼평을 한다, 얼굴 평가를 한다라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김건희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눈을 흘겨뜨면 굉장히 섹시하고 예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흘겨떴는데 깜짝 놀란 게 눈동자가 그 고등학교 때 사진에 눈동자가 작은데 눈동자가 커졌더라고요. 눈동자가 커진 걸 보고 정말 저는 눈동자가 커졌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뿐이었는데 그걸로 그렇게 짓밟는다고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못생긴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 눈동자가 지금도 좀 의문이에요. 폄하할 마음은 꿈에도 없습니다. 자, 외모에 관심 없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외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발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과와 관련돼서도 외모적인 이야기, 홍조 화장, 배시시 미소를 비판적인 코멘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복심 입장에서는 손혜원 전 의원의 이 같은 외모 평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얼굴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오히려 그 김건희 씨의 사과의 모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국민적인 뭐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얼굴을 평가하거나 뭐 비하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용기의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수사를 했던 자가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한 것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목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 문재인 대통령에겐 참 나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매 특허와 같았던 발언인데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표현을 차용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던 대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자, 전주의 대변인님, 네.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인데 과거 박영수 특검이 지목한 수사팀장이 윤석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윤석열 요 콤비 특검팀이 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었던, 네. 수사를 지휘했었던 입장이었는데 공직자로서 수사를 해야 했었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다. 라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에 네. 대해서. 자,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후보의 마음은 뭡니까?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사이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미워한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단죄를 내리지만 그 사람 그 자체를 이제 미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범한 이런 잘못, 이것은 엄하게 또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것은 또 측은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도 판사 시절에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요. 이게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재판 권한을 행사해서 또 피해자를 대신해서 사실 판사가 중죄를 선고하는 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 사건도 결국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 그리고 재판권을 행사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단죄를 내린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인적인 소회는 이게 그 죄와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미안한 마음을 당연히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반대했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도 네. 구속은 하면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본인은 이제 반대 의사.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바로 또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내려오자마자 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혹한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또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를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소회, 그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감정이었다라는 걸 밝혔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윤석열 후보에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의문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었기도 했고 사실 처음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답변들은 있었는데 솔직한 답변, 내가 수사는 했지만 그건 내 공직자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었고 수사를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라는 답변은 이번이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김용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저 얘기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자기 직무상 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공직자가 검찰이든 자기 개인적 사감을 갖고 일을 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때 그 일은 정당했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좀 짠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오늘
뭐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내가 지금 그 사람 찾아뵙는 게 건강에 좋겠냐? 그건 또 솔직한 얘기예요. 예. 얼마나 나를 얼굴을 보면 화가 나겠냐 이런 것들도 그 속에 담아 있는 어떤 그런 수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통해서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윤 후보에 대하나 윤 후보 측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소회를 밝혀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특검팀, 당시 박용수 특검, 윤석열 팀장의 특검팀과 특검팀이 제기했던 혐의가 결국 탄핵과 유죄로까지 이어진 셈이 됐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이 특검팀의 입장과는 많이 상이했습니다. 그때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입장도 한번 준비가 돼 있는데 들어보시죠. 그때 사과를 한 것은 태블릿 PC에서 많은 자료가 쏟아졌느니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도움을 구한 것은 어떤 연설문의 표현 같은 거 홍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것을 갖다 어느 기간 받은 게 단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료와 함께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됐을까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사익을 어떻게 뭐 취했고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그거는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한 입장이 상이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결정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뜨거웠었죠. 과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들어보시죠.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 아닐까? 통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통합이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겠죠.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사면을 해주지 않는가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 상이했습니다. 전현기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비위가 더 컸던 거고 어떻게 보면 경제사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가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말씀하신 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들 개인의 비리라든지 뭐 헌법을 위배했을 때에는 당연히 구속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풀어주자고 하는 것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법치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현기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전주혜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네,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이 기회에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또 그렇게 지금 뭐 수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 뭐 그래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기회에 한꺼번에 이제 사면을 함으로써 좀 전직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좀 또한 그 감옥에서 나옴으로써 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좀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러한 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것은 오히려 뭐 또 국민의힘 갈라치기 아니냐. 결국은 또 좀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 분열을 좀 노린 뭐 이러한
그 어떠한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뭐 마지막에 결국은 김경수 지사의 뭐 사면과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뭐 킵해놨다. 뭐 이러한 지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뭐 이 기회에 문 대통령이 그 사면권을 한꺼번에 행사를 하셨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이런 면에서 좀 미래를 향한 다른 의미에서는 좀 과거를 정말 정리하고 두 분이 사면으로서 좀 국민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다 라는 인간적 소회를 밝힌 윤석열 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전매 특허 표현을 인용을 해서 문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는 참 나쁜 정부. 참 나쁜 정부.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였어요. 그거를 차용한 겁니다. 대통령,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는 마음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표현까지 인용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대선 끝나자마자 올리겠다는 것, 이 노골적인 관건 선거다. 얕은 술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나쁘다, 참 나쁘다라고 재차 표현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7년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최순실 측근을 비판한 노태강 당시 문화부 국장에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참 나쁜 정부다. 특히 이제 대선이 끝난 직후 4월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실 비판이 많잖아요. 대선용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고 하더니 결국 차기 정부로 부담 주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요건 누가 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을 인용한 것,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참 나쁘다라는 표현이 글쎄요 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과연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한 말인지는 뭐 제가 윤 후보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다소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을 이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했던 사람 그리고 그 구속 기소돼서 대법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어쨌든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의 어떤 표심을 잡는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전격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입장이 약간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뭐 전혀 죄가 되지 않을 것을 억지로 기소해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의 수사팀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쨌든 그런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한 일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뭐 탄압을 받고 그리고 검찰을 나와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난처할 텐데 저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고 그리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던 사람은 윤석열 후보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고 또 그것을 풀어준 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인 거죠. 그래서 마치 악역은 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고 굉장히 착한 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고 있는 이런 약간 모양새예요. 그래서 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왜 이러한 난처함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표심을 잡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드러내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언어를 좀 사용함으로써 표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의 흥미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전기요금
외국에 비해서 좀 싼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료 값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원유라든가 이런 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전기요금은 10%, 또 가스요금은 16%니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훅 오르는데 그게 공교롭게 대선 직후부터 오른다. 그렇죠. 이제 이게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4월부터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만약에 그 전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은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 걸 의식해서 다음 정부로 그냥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시기를 4월부터로 정한 것이 아니냐. 전 일부러 4월부터 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 쓰십니까, 집에? 예, 가스 씁니다. 이게 중소- 4인 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한 2,000원 정도 오르는 난방도 거고요. 도시가스로 하십니까? 난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런 보일러 쓰십니까? 가스가 저희는 아니- 도시가스 난방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난방값도 오르고 이제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반적인 모든 게 다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4인 가족으로 볼 때는 한 달에 한 6,000원 정도가 더 지불되는 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지 그 6,000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를 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다 오르게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민심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수 없었다라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간록이 온라인 예약 판매 1위를 했다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내일 출간을 앞두고 K문고 온라인 예약 판매 일간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책 서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그러니까 최순실 한 명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까지 적폐로 낙인 찍혔다라는 것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 충실했던 공직자들 고초도 참을 수 없는 고통.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야 했죠.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무상함을 느꼈다. 인간적인 배신감. 모든 멍에는 내가 짊어져야 한다라는 이 허탈함에 대한 내용이 책 서문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담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자, 최순실 씨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또 최순실 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적폐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한 억울함 등이 이 책에 지금 담겨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제목이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상호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니까 못 본다고 해서 그리워지는 것은 아니고 유의미하다. 지지자들의 그리움 첫 번째는 예, 그런 부분이고 또 역으로 보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한다는 것, 옥중에서 편지에 오신 분들의 답을 해 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 상호 간의 관계가 역으로 보면 다 떠나갔는데 우리들이 편지를 쓰고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지지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게 중의적인 뜻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둘이가 만나는 관계가 돈독하고 의미 있다라는 그런 뜻일 수 있고 또 역으로 보면 그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뒤집어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속으로 뜨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과거에 한때 친박이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다 친윤이 돼 있는. 아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당이 전체가 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사실 친이도 없고 친박도 없고 다 친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뜨끔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오히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한때 친박이었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등을 돌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 8월 달에 입당한 윤석열의 최측근이 돼 있는 과거 친박의 모습들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그런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책 출간을 앞두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면을 앞두고 그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술렁거리는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정치권 각계의 입장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은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럼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일 것이다. 라는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분을 저렇게 그 감옥에 둔 채 참 그냥 임기를 마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 좀 불가피하지 않았냐. 이낙연 전 후보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자기의 그런 강점을 좀 잘 발휘한다고 했다가 좀 역풍을 맞은 건데 뭐 어쨌든 좀 상당히 억울하겠죠. 확실히 이 유인태 이 정치적인 대원로가 날카롭습니다. 이 구매에서 잊혀져가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우리의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 김영주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 초기 즉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1위로 앞서 나갔었던 시점이었나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막상 막하했던 시점이었나요? 그건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이낙연 당시 대선 후보, 경선 후보가 나름의 당 대표 시절에 대표 시절이었구나. 당 대표 시절에 핵심 카드를 꺼내든 거잖아요. 필승 카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나는 국민 통합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해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당내에서 얼마나 그때 모진 풍파를 겪었습니까? 이낙연 대표 상처투성이인 채 철회를 해야만 했는데 그거를 지금 유인태 전 의원이 짚은 거잖아요. 그때 지금 뭐가 다르냐. 사실 그렇게 보니까 옛날에 이해찬 전 총재가 생각이 납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선을 앞둔 추석에 사면을 해달라고 굉장히 간청을 했죠. 이해찬 총재가.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안 합니다. 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역할을 김대중 다음 대통령에게 주거든요. 이제 그런 비슷한 형국들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것이 그전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후보의 전 총리의 불찰은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이 얼마나 여전히 지금조차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큰 대선판에서 하나의 자기 카드로 쓰려고 했다라고 그때 하는 당시, 부분이 그때 그런 당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아까 서두에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의 정치인 이준석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전격 발탁했던 청년이 이준석 대표였고 청년 이준석이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 무엇일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근혜 퀴즈로 전개에 입문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한 바 있죠. 그리고 개혁보수정당 창당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하려면 중간에 계신 대리인격 한 분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분과 친분이 약하다. 어떤 시기는 경로를 찾아서 상황을 알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 발언이 좀 궁금한데 전재호 의원님.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에 동참했던 것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과 관련해서의 입장은 안 나오고 조금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과 친분이 없어서 연락을 못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입장입니까? 뭐 연락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윤석열 후보처럼 도의적으로는 미안하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락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탄핵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게 정말 뭐 탄핵이 정당했다. 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뭐 그러긴 하지만 또 뭐 공적인 평가와는 또 달리 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또 개인적인 감정을 당연히 이제 전달할 수도 이제 뭐 있는 이런 이제 뭐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또 이준석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한 좀 안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글쎄 대리인을 꼭 알아야 이렇게 그 박 전 대통령과 연락이 되는 상황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좀 그런 표현 자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밀약을 했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정의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국민을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떤 밀약이 있었습니까? 집권여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시키는데 박근혜가 협조하겠다. 이 밀약을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들의 권력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것이 이 나라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낙연 밀고 세균 끌고. 정세균 전 총리 성을 띠니까 이름이 세균이 되는군요.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정세균 전 총리까지 경선 라이벌들이 대거 이재명 사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후원회장 맡아달라 정세균 전 총리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완성됐다는 상징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과 정세균 전 총리의 이 후원회장 이 두 가지를 다 성공했잖아요. 네. 솔직히 두 분 중에 어느 쪽에 더 공을 들였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아닐까요? 어느 쪽에다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원래 드림팀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던 분들이셔가지고요. 예. 네, 막 공을 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은 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을 들였다기보다는 그 차기 청출어람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처음부터 합류 의사를 밝혀주셨고 어떠한 역할로서 우리 그 선대위의 장점을 부각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하셨고 이낙연 대표는 국가비전 통합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공을 들었다기보다는 우리 청출어람 정부, 차기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고 두 분이 약속을 지킨 거다. 예,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제 간의 갈등을 다룬 책을 판매 금지 신청을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형, 돌아가신 분이죠. 이재선 씨와는 오랜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제 입원 논란도 불거졌고 형수 욕설 논란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 금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인데 어떤 소식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 제목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민주당이 판매와 배포를 둘 다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고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이 책은 이재명 후보 형제의 갈등부터 고 이재선 씨의 사망까지의 과정이 담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측 이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출판사 측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데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자 일단 굿바이 이재명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민주당과 출판사 측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이 책이 만들어지고 배포된 이유 자체가 후보자를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악의적인 목적이 담긴 책이다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그것을 시간 연대기별로 정리해서 모아낸 책이고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책은 정당하다. 그리고 어쨌든 헌법에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게 지금 출판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은 지금 아마 이제 형하고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사이가 안 좋았고 그 과정에서 뭐 형수 욕설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 형 이재선 씨가 이제 사망하셨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박인복 씨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제보를 또 받고 또 언론사 기자로부터도 제보를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 의문이었던 점은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이 형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뭐 형수 욕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어쨌든 영향력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은 맞는데 너무 이 사실 자체를 없었던 사실처럼 하고 싶어서 이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너무 소스라치게 못하게 하는 좀 그런 어떤 행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사실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형수욕설 같은 경우에 없었다고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뭐 녹음 파일을 뭐 트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냥 이 사실은 안고 가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형이 워낙에 뭐 어머니를 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워낙에 가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형수에게 욕설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할 때마다 과연 이 형수의 입장 혹은 형의 입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형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의 입장도 그것에 동의하는 형이 정말로 집안에 굉장히 많은 누를 끼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고 뭐 사망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혹은 그 형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우리 법률적으로 넉넉하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출판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이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무언가 확실한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야 하는 모양새인데 혹시 이 책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책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4일부터 이미 그 일부 판매점에서 책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것을 출판에 금지를 한다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이 책을 팔 수 없게끔 인정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비방 목적입니다. 사실 이름부터 그렇죠. 굿바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잘 가라라는 뜻인 거죠. 사실 굿바이 이재명이고 이 책을 쓴 분도 그 조폭 연루서를 야당에다 제보했던 장여와 변호사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그 이재명 그 후보의 형과 그다음에 형수 그 부모와 가족사가 담긴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실이 있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허위 사실과 사실을 혼용해서 섞어놓은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사실 두 번째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까지 마치 사실인 양 그 책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로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를 일부러 각인시키기 위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서 이거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책이 나온 건 좀 부적절하다. 오히려 대선 이후에 나와서 우리가 해명 기회를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더 이상 뭐 확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대선 끝나고 출판은 괜찮다? 대선 끝나고 나서도 사실 비방의 목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우리가 그 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못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출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주장은 우리가 책 검토해봤다. 일단 제목부터가 굿바이 이재명이다. 악의적이다. 목적을 갖고 쓴 책이다라는 전용기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판사를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법원에서 이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서
출판사의 손을 들어줄지, 출판사는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지, 이거는 악의적인 목적, 비방의 목적으로 쓰인 책이다.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신문길이 열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1월 12일까지 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아무튼 1월 12일까지 추가적인 서면 제출 기한을 줬기 때문에 1월 뭐 빠르면 1월 중순 정도 돼야 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예견입니다만 사실 출판의 자유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뭐 이러한 공인의 지위가 또 높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출판의 자유는 폭넓게 해석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실린 것이 허위라는 것이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게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좀 법원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러한 좀 전략이라고 그럴까? 오히려 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책의 판매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사실 어제 저도 이 책을 아는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책의 오히려 선전 효과? 오히려 그냥 그 민주당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했으면은 그냥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의혹, 오히려 출판사에 굉장한 최고의 선전을 해준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책이 오히려 이제 많이 팔리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이 더 생기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뭐 오히려 좀 안 좋은 전략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좀 그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분이 이렇게 좀 어떤 그 출판의 자유를 오히려 그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아들 입학 의혹은 100% 거짓말이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 뭐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 아들이 무슨 삼수를 해가지고 특별 전형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고대를 부정 입학했다. 이거 100% 다 거짓말입니다. 제 아들이 전 과목 1등급입니다. 전교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 서류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죠. 마구 거짓말을.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장남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근데 장남이 그 불법 도박 혐의가 제기된 그분 맞죠? 근데 공부는 굉장히 잘했다. 네. 그러니까 입시 부정 입시는 아니다라는 강한 항변인 거군요. 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캐나다 유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인 사실을 상관없이 그냥 요즘 해외에서 공부하고 유학 오는 분들을 위한 해외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이 각 대학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전형을 통해서 또 일부에서는 진짜 부정 입학 의혹 이런 그야말로 가짜 뉴스까지 회자되는 것 봤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좀 팩트 체크가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전형 자체도 전혀 다르고 또 그야말로 그 학생의 실력이 물론 뭐 그 학책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야지 그런 억측 자체를 아예 국회의원이 그냥 몇십 명 이름을 통해서 낸다고 해서 그 억측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 전과와 관련해서 이 검사 사칭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검사 사칭을 한 PD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과가 생겼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분당 파크비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사 PD랑 한번 같이 논의했다.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자로 몰렸던 게 전과 2개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검사를 사칭한 PD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됐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건인지 지난 2002년 모 방송국 PD와 분당 파큐브 사건 취재 과정에서 검사 사칭 혐의로 이재명 후보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대법원 판결문이 조선일보에 보도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에 적극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라는 보도입니다. 담당 PD 옆에서 취재 질문을 코치하기도 했다. 제3의 제보자인 척 연기한 정황도 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 있었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고요. 김진태 의원은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과 당시 그 방송사 PD는 2002년 5월 10일입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거를 다 녹취하고 촬영해서 보도를 하자. PD가 물어봅니다. 이재명에게. 어떤 검사라고 사칭을 할까요? 수원지검에 혹시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그 이름을 대면 시장도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논란인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발언도 틀리진 않았어요. 완전히. PD 옆에 있었다라고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이제 PD인 건데 판결문을 김진태 의원이 검토한 결과 적극적으로 공범물이었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반박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이거 약간 진실공방 양상입니까? 진실공방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완전히 헛다리 짚은 반론을 하신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판결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판결문이에요? 저희 의원실에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그 당시의 판결입니다. 예. 이제 죄명은 뭐 공무원 그 자격 사칭, 그다음에 무고 이렇게 두 개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이제 그 벌금형을 받으셨는데요. 여기 그 판결문에 보더라도 피고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데요. 피고인에게 그 PD가 수원지검의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수원지검에 모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알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고인은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서 스피커에 귀를 대고 또 답변 내용을 그 시장의 그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격 사칭은 PD가 있지만 자격 사칭에 검사 자격 사칭에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것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또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그 무죄로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3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검사 사칭을 자기는 굉장히 억울하게 연루돼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로도 사실 기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그런 이재명 후보의 변명만을 진실로 믿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법원에서 확정 판결도 됐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공직선거법 작년에 무죄 판결됐던 공직선거법 판결에서도 1, 2심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송 대표님이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좀 판결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송영길 대표가 혹시 판결문 달라고 하면 전주의 의원실에서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당장 드리죠. 당장 드린다. 네. 아니 그럼 지금 전주의 의원이 판결문을 뽑아왔는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다라는 송 대표의 발언 취지와는 좀 상당 부분 다른 것 같은데 전윤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도 납부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여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굉장히 억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파큐브 사건, 특혜 분양 사건을 파헤칠 때 그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성남 이제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할 때거든요. 그때 한 PD가 찾아와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을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게 PD가 전화하는 걸 막지 않았고 검사 사칭 전화를 방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 검사 사칭에 대한 이런 정권을 얻었다고 해서 억울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굳이 저희가 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대표가 잘못 파악을 하고 하신 발언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을 조금 부각시킨 것은 있는 거지 완전 뭐 그 혐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 걸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뜨거운 소식 3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정체 공개하죠. 자, 3명의 실루엣. 첫 번째 실루엣의 정체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 자, 이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가 강윤석 변호사가 나오죠. 이준석 대표가 과거 이 대전에서 2차례 성적대,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대전지검에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검찰 수사 자료에서 성상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검찰 수사 증거 자료입니다. 대전지검 수사 기록 성과 관련된 가장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충격적인 것은 2013년도 범행이니 그때 20대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잖아요.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사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사 자료가 온 거죠. 대전지방검찰청의 증거 기록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대전지검이 수사를 했던 내용이다라며 당시 수사 자료까지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수사 자료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 대전에서 성접대, 성상납을 2차례 받았다라고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은 뭘까요? 들어보시죠. 어떤 형사 재판에 있었던 내용에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이나 어떤 곳으로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할 겁니다. 자, 허위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 대표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는 이 같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라며 의혹을 또 제기했는데 천하람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거 이상으로 뭐 강경한 대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그 가수 타블로 씨에 대한 타진요 이런 음모론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탠포드 학력에 대해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뭐 지금 어떤 상납 이런 의혹이 없는 사실인데 그게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증명할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을 그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는 동시에 이제 팩트 체크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가세연에서는 뭔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성삼납이라는 용어 자체 나오지 않고 뭐 접대라는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국가기관의 고위 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당시 운영하던 뭐 어떤 그 교육단체와도 관계없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판결문에는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관여가 있었겠느냐 판결문만 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판결문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를 향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에서 나왔던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의혹이 판결문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들고 있는 저 자료 변호사시니까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다라면서 지금 그때 당시 검사가 대검에 어디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자료 수사 자료에 대해서는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검찰 쪽에서 이 자료가 나왔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가 저거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를 받거나 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사용한다라는 것, 그걸 위해서 검찰 조직이 협조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이 아닌 다른 루트, 예를 들면 뭐 피해자 쪽 내지는 고발인 쪽 변호인이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나왔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료 자체는 지금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사 기록 전체를 가로세로 연구소 쪽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발췌를 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것인지 뭐 위조나 변조가 없는 것인지 전체 내용이 이거에 부합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윤기 의원님. 네, 대전지검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이제 뭐 대전지검에서 수사 자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렇게 대전지검의 수사 기록에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천안함 변호사님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각에서도 그 윤 후보가 싸우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그 허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 수사 자료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사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저 그 수사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게 맞다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루엣의 정치 공개하겠습니다. 핸드폰 공수처 야당 의원의 절반 이상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105명 중에 60명 통신 자료를 조회했고 김태흠, 장제원, 아니 전주혜 의원, 우리 돌직구 멤버 전주혜 의원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알고 보니 통신 조회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수처의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실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주혜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했느냐? 그러자 공수처가 조회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거 공문이죠?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주혜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수처가 전주혜 의원의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공수처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을 보냈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공수처 측이 일단 공수처가 전주혜 의원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까? 네, 조회했습니다. 그 혹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자꾸 근거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SK텔레콤. 예, 어제 받은 SK텔레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 보면 통신 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이건 어제 SK텔레콤이 확인해 준 거군요. 그 10월 1일에 공수처가 조회를 했어요. 공수처라고 나옵니까? 예, 공수처라고 된 수사처. 보시죠. 제가 좀 오늘 자꾸 제가 근거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전주혜 의원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했군요. 네. 이 SK텔레콤 문서인데 그럼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했는데 전주혜 의원실에서 이보다 앞서서 공수처에게 질의를 했잖아요. 공수처가 혹시 조회한 사실이 없다라고 문건을 보냈다는데 그 문건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제 받은 자료고요. 이게 이제 13일에 공수처가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이러한 그 회신서입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공수처가 본 의원에 대해 통신 자료를 요청해서 제공받았는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요구하신 자료는 수사처에서 조회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13일에 저희 의원실에 보내왔어요. 요거 공수처가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죠. 근데 혹시나 싶어서 통신 자료 조회를 확인을 SK텔레콤에 이제 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온 거죠. 그 문건, 이 공문서입니까? 이게 공문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공수처를 허위 공문서 작성, 그 동행사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전주혜 의원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전주혜 의원의 통신을 조회했으면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회를 했다라고 공문서에 답변하면 될 일인데 왜 조회를 해놓고 조회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그것도 공문서에 담아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공수처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왜 조회를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입법기관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오늘 9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에 71명 공수처가 조회한
통신 조회한 의원만 지금 71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60몇 명이라고 내보내드렸는데 그 사이 늘어서 그 사이 더 늘었어요. 71명이고요. 보좌관은 16명 합쳐서 87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71명이면 7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무분별한 지금 통신 자료 조회를 했다, 요구했다. 근데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유가 뭐 수사, 뭐 재판, 또한 뭐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위해 방지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것을 이제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천하람 변호사님, 법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야당 의원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하고 공문으로 통신조회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거짓 공문 보낸 것은 이거 법적으로 불법입니까? 네, 불법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아니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불법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걸 만약에 검찰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민주당, 열린민주당, 뭐 정부 할 것 없이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관대한지를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아니 저렇게 공수처의 수준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저렇게 그 통신사에 조회하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70%가 넘는 분들한테 이걸 조회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나? 이거를 입장 바꿔서 예를 들면 검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120명한테 조회를 했다고 그랬으면 민주당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내뿐만 아니라 현재 윤석열 후보 대변인을 하고 있는 뭐 김병민 대변인이라든지 원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폭넓게 조회를 했다 그래요. 이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뭐 윤석열 수사처냐, 뭐 통신조회처냐, 뭐 야당만 잡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분명히 공수처가 이 거짓 공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명을 해놔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핫삼 소식 실루엣의 정체 공개합니다. 고3도 출마할 수 있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무슨 내용일까요?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춘다라는 개정안이 의결된다는 소식입니다.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3 학생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밤 9시 20분에 저희 채널A에서 대선 주자들과 청년 간의 토론을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식으로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년들과 함께 대담의 시간을 갖습니다. 밤 9시 20분이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편도 내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